시점 하면 맨날 내신할 때 옆에 선생님이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이런 거 써주니까 그냥 써준 것만 해봤지 머릿속으로 그걸 정리해 본 적이 없어. 소설의 항상 첫 문제가 뭐야? 표현상 특징 문제입니다. 그죠? 표현상 특징 문제야. 그러면 소설의 표현상 특징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시점은 알아야 돼. 두 번째가 제시 방법. 다 설명할 거야. 세 번째가 뭐냐면 구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세 개를 빠르게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먼저 시점부터 갑니다. 먼저 시점부터. 시점은 모두 종류가 몇 개가 있을까요? 고3이잖아. 시점은 종류가 모두 몇 개가 있을까? 그래, 이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시점 하면 맨날 내신할 때 옆에 선생님이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이런 거 써주니까 그냥 써준 것만 해봤지 머릿속으로 그걸 정리해 본 적이 없어. 시점 모두 몇 개가 있다? 4개.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전지적, 3인칭 관찰자. 이해가 됐죠? 4개인데 수능에서는 이 4개를 엄밀하게 구분하진 않아. 어디까지만 구분하면 되냐면 잘 들어봐. 시점은 크게 두 가지야.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으로 나뉘어.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으로 나뉘어. 그러면 1인칭이란 말은 주인공이 누구란 얘기야? 나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야 돼. 이해가 됐어? 나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야 되는 거야, 주인공이. 그러면 여기는 이 1인칭 시점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서술자가 어디 들어있다고? 서술자가 어디 있다고? 작품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됐죠?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어. 그에 비해서 3인칭은 서술자가 작품의 밖에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으니까 이 글의 서술자는, 자, 여기는 이 글의 서술자는 누구냐면 결국 나야, 나. 서술자가 결국 나야. 그에 비해서 여기는 이 3인칭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으니까 누군지 알 수 있어, 없어? 누군지 알 수 없어. 그래서 아마도 그 서술자가 작가지 않을까 해서 3인칭에는 작가란 말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혹은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서술자가 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작가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 외부에 있는 작가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요. 그러면 1인칭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으니까 그 나가 주인공이 뭐 한다고 그 서술을 이끌어가.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끌어가다 보니 여기는 이 1인칭 시점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심리가 부각되어 있어. 이해가 됐어? 특정 인물. 이걸 특정 인물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특정 인물은 나야. 특정 인물의 심리가 부각되어 있다. 됐죠? 특정 인물의 심리가 부각되어 있어. 그에 비해서 3인칭은 그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인물을 부각하기보다는 뭐 한다? 이런저런 상황들을 다 쓸 수 있는 거야. 왜? 전지적이니까. 이해가 됐어? 작품 밖에서 바라보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도 쓸 수 있고 저런 상황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됐니? 그러면 여기서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 이 3인칭은 사건의 정황을 판단하기가 좋아.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 어느 게 더 객관적이야? 사건을 서술할 때 어느 게 더 객관적이겠니? 어떤 게 더 객관적이라고? 얘가 더 객관적이야. 그에 비해서 얘는 뭐 할 수밖에 없어?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자,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15페이지 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동백꽃 갑니다. 폈어?
자, 15페이지야. 저기 네모박스를 이 보기로 바꿔 썼대. 네모박스를 보기로 바꿔 썼다는 거야. 됐지? 그러면 여기는 이 네모박스는 우리라고 돼 있으니까 몇 인칭이야? 그러면 아까 거긴 1인칭이었어. 맞지? 우리랑 1인칭이었어. 근데 옆에 보기 보세요. 보기 갔더니 주어가 뭘로 바뀌어 있어? 그로 바뀌었으니까 몇 인칭으로 바뀐 거야? 3인칭으로 바뀐 거야. 자, 지금 여기는 이 5번 문제는 원래 1인칭이었던 소설이 3인칭으로 바꿔놓은 거라고. 그러면 다시 나봐. 1인칭이 3인칭으로 바뀌었을 때 효과야. 지금 이 5번 문제는 1인칭이 뭘로 바뀌었을 때 3인칭으로 바뀌었을 때 효과를 물어본 거라고. 맞니? 그럼 단어 그 선택지에 뭐가 나와야 돼? 다시 여기 봐. 예, 객관적이란 말이 나와야 돼. 몇 번이야? 그게 한 번에 풀리는 문제인 거야. 이 문제는 원래 한 번에 풀리는 문제인 거야. 너네가 생각할 가치가 있는 문제가 아닌 거야. 그냥 3인칭으로 바뀌었어? 객관적. 그것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이해가 됐니? 이해가 됐어? 그러면 나봐. 다시. 만일에 첫 번째 1번 문제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1번 사건의 정황을 서술하여 사건을 보다 객관적으로 진술한다라는 선택지가 나왔어.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술한대? 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그 말은 뭘 물어보는 문제야? 이 소설이 3인칭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이해가 돼? 알잖아. 수능시험에 이 소설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이딴 식으로 안 물어봐. 이거 내신 시험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썼냐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3인칭이니? 하고 물어보는 거라고. 이해가 돼? 반대로 나봐라. 특정 인물의 심리를 보다 더 세밀하게 부각시켜준다라는 말이 나오면, 심리를 보다 더 부각시켜준다 말이 나오면, 혹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거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몇 인칭 물어보는 거야? 1인칭 물어보는 거라고. 지금 내가 요 개념 정리하는 걸 써먹는 방법 알려줄게. 봐. 이건 이제 볼펜이 여러 개 필요할 수 있어. 흰 걸 쓴 건 시험에 나오긴 해도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 야. 빨간색으로 나온 게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저렇게 이해해인 거야. 그래서 실제로 수능엔 요 색깔로 친 이 말들로 나와. 요렇게 써져 있으면 아 이건 3인칭이구나 하는 거야. 지금 내 말이 이해됐죠?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제시 방법입니다. 자, 인물에 대한 제시 방법 두 번째 개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시 방법이야. 자,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직접 제시라는 방법이 있고, 직접 제시. 그 다음 뭐가 있냐면 간접 제시라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 제시가 있고 간접 제시가 있어. 직접 제시가 있고 간접 제시가 있어. 자, 직접 제시는 뭐냐면, 직접 제시는 글을 쓴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여기서 제시라는 것은 뭘 해주는 거냐면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야.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이거 파악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지, 그지? 우리 소설 감상하는 데 있어서 얘를 직접 서술해주는 방식이에요.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말 그대로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직접적으로 써주는 거야. 철수가 착하다, 철수가 화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직접 써주는 거야. 그에 비해서 간접 제시는 서술자가 직접 그 사람의 심리나 성격을 써주는 게 아니라 대화나 이 사람의 행동이나 아니면 이 사람의 외양, 생긴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볼게. 동백꽃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가 저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썼어. 그러면 저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생각했다는 건 내 심리를 직접 쓴 거지. 그럼 무슨 제시가 돼? 직접 제시야. 이때 점순이의 얼굴은 울긋불긋해지고 숨소리가 쌕쌕거렸대. 그러면 이건 화가 났다라는 외양묘사지. 이해가 됐어?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화가 났다는 심리를 알 수 있어. 그걸 무슨 제시라고 한다고? 간접 제시라고 한다고? 자, 여기까지는 개념 알았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는 거야. 그러면 직접 제시는 이제 시험에 이제 어떻게 나오냐. 이거 흰 거는 내가 얘기했잖아. 이렇게까지 안 나온다고. 중요한 건 이 색으로 칠하는 거야. 그러면 직접 제시는 상대적으로 간접 제시에 비해서는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한 문장 혹은 두 문장 정도로 뭐 해주는 거야? 요약하게 되지, 그지? 그래서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얘를 인물에 대한 성격이나 심리를 요약적으로 제시했어. 혹은 압축적으로 제시했어 라는 말로 나와. 요약적으로 제시했어, 압축적으로 제시했어 라는 말로 나와.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어? 그럼 반대로 간접 제시는, 그럼 반대로 간접 제시는 요약 제시나 압축적 제시가 아니라, 그 장면을 모두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그 장면을 모두 보여준다는 말은 보다 더 요약보다는 뭐 한다고? 더 구체화되어 있다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그 장면을 다 보여준다 해서 얘를 장면적 제시라고 하기도 하고 극적 제시라고 하기도 해. 그 장면을 다 보여주니까. 이해가 됐어?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아까 그 말 얘기했어. 둘 중에 어느 게 더 구체적이라고? 이 친구가 보다 구체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가 보다 구체적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서 문제. 사건의 전개의 속도감을 올리려면, 사건의 속도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써야 속도감이 올라가? 그렇지. 이렇게 써야 사건의 속도감이 올라가는 거야. 이해됐어? 지금 내가 정리해주고 있는 이 말들 있지. 이 말들은 내가 복습하는 또 포인트 하나 알려줄게. 이거 복습할 수 있는 방법. 왜 지난 시간에 작은 책자 하나 줬죠? 국어 개념 노트라고. 그 국어 개념 노트의 후반부에 가면 요게 한 번 더 나와. 한 번 더 읽어. 이해가 됐어? 요게 1번 문제와 관련이 있거든. 이해가 됐지? 한 번 더 읽으면 좋아. 그럼 내가 하나 말 만들어 볼게. 이 선택지가 맞는지 아닌지 한번 잘 봐.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사건의 속도감을 높인다. 맞는 말 틀린 말? 대화나 행동을 통해 사건의 속도감을 높인다. 그런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말인 거야. 근데 지금 웃을 얘기가 아니라 기출문제 풀다 보면 그런 선택지가 한두 개씩 박혀 있어. 그럼 그 말은 출제진이 병신이거나, 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찍고 있는데, 출제진이 병신이거나 아니면 출제진이 그냥 그걸 오답으로 만들려고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럼 그 말은 따지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그냥 뭐 해야 되는 거? 지워야 되는 말인 거야.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속도감을 높일 수가 없어요. 절대. 이해가 됐어? 선생님 여기서 얘가 말을 빨리 하는데요? 그건 속도감이 아니야. 이해가 되니? 말을 빨리 하는 건 속도감이 아니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럼 또 하나. 이거 배운 김에 참고 표시해서. 이제 여기서 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간결한 문장이에요. 지금 이제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봐. 간결한 문체를 활용해서 사건의 속도감을 높여준다. 이런 말이 선택지로 나왔어. 선택지에 간결한 문체를 통해 속도감을 높여준다. 이런 말이 나왔어. 자, 이 말은 만약 거기 간결한 문체를 썼다고 치지 알겠죠?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간결한 문장을 쓰면 속도감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문장을 짧게 써. 지금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소설 하나 써보겠습니다. 어젯밤 나는 11시 57분경 집 앞 주차장에 도착했다. 차를 세웠다. 깜짝이야. 차를 세웠다. 왜 이러는 거야? 차를 세웠어. 나는 가방을 맨 채 아파트 현관으로 향했다. 계단을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버튼을 눌렀다. 잠시 뒤 띵동 문이 열렸다. 나는 13층 버튼을 눌렀다. 이어 그 문이 닫히고 1층,
2층, 3층, 4층. 띵동. 한 아이가 서 있다. 나를 노려다보고 있었다. 무척 놀랐다. 잠시 뒤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5층, 6층, 7층, 8층. 띵동. 아까 전 그 아이다. 야, 무섭잖아, 점점. 야, 막 생각해봐. 지금 이거보다 문장을 더 짧게 쓸 수는 없어요. 야, 1층, 2층, 3층, 이거보다 더 어떻게 짧게 써? 근데 이렇게 문장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잘 생각해봐.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건 속도감이 아니야. 뭐가 느껴져? 긴장감이지. 지금 내 말이 이해돼? 자,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거. 간결한 문체는 속도감을 올려주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됐어? 긴장감을 올려준다라고 해야 돼. 간결한 문체는 긴장감 올려주는 겁니다. 알겠죠? 속도감이 아니라 뭘 올려주는 거라고? 긴장감. 이해가 됐어? 요거 반드시 구분해야 돼. 이해가 됐니? 그러면 문장이 짧은데 속도감을 올려주려면, 문장이 짧은데 속도감을 올려줄 수 있어요. 그 짧은 문장이 뭐이면? 이거면. 나는 집에 갔다. 다음날. 이러면 빨라지는 거지. 이해가 됐죠? 문장이 짧 때 내용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야만 속도감이 올라가는 거야. 지금처럼 막 혼자 행동을 하나 다 써. 버튼을 눌렀다, 계단을 올라갔다, 막 띵동, 드르륵, 막 이런 거 나와봐야 속도감이 올라갈 수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속도감이 올라갈 수 없다고. 자, 요거 잘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워야 될 핵심인데, 이제 구성 방식이야, 구성 방식. 자, 소설에서의 구성 방식은 크게 다 5가지가 있어요. 너네가 읽게 되는 모든 소설은 이 5가지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지문 구조야. 소설의 지문 구조. 소설의 지문 구조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고? 5가지. 자, 그럼 하나하나 해볼게. 맨 먼저 순행적 구성이 있어. 순행적 구성이란 건 무슨 말이겠니? 사건이 진행되면, 어차피 소설은 사건이 진행자잖아. 순행적 구성이라는 건 사건이 어떻게? 시간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행적 구성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다 보니,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다 보니 이걸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평면적 구성이라고 하기도 해. 얘를 무슨 구성이라고 한다고? 평면적인 구성이라 한다고. 그러면 시험에 평면적이란 말이 나오면 그거 무슨 구성이야? 순행적 구성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시간이 어떻게 돼야 돼? 그대로 흘러가야 돼. 됐어? 자, 그러면 얘와 반대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역행적 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얘랑 위에 있는 순행적이랑 합쳐서 역순행적 들어봤지? 역순행적.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하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무조건 시간이 거꾸로 갈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시간이 흘러가는 부분이 들어가니까 역행은 역행인데 순행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역순행적. 같은 말인 거야. 역행적이나 역순행적이나. 그러면 중간에 얘가 뭐가 들어있냐면 시간에 변화가 생겨요.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시간의 변화가 생겨. 다시 말하면 쭉 흘러가다가 과거의 상, 쭉 흘러가다가 과거의 상, 쭉 흘러가다 미래의 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간이 바뀌는 거야. 중간중간에. 응? 그러니까 어젯밤, 오늘 아침, 오늘 점심. 이건 이쪽이야. 오늘 아침, 어젯밤. 이건 이쪽이라고. 이해가 됐니? 자. 그럼 이 2개를 구분하는 거야. 얘기했잖아. 지금 너네가 이걸 모를 거라 생각하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얘네 둘이 어렵게 나오면인 거야. 자, 지금부터 내가 소설을 쓸 테니까 이게 역행적인지 순행적인지 맞춰보는 거야. 나는 어젯밤 집에 11시 57분경에 들어갔어. 57분경에 들어갔어. 집으로 들어가니 와이프가 나를 반겨주고 있었어. 그래서 앉아서 오늘 수업할 내용을 미리 읽어본다고 책을 꺼내서 한번 보고 뒤적뒤적 하고 있었어. 그때 와이프가 여보, 우리 3년 전 기억나? 3년 전에 우리 여기 놀러 갔었잖아. 맞아. 우리 거기서 뭐 했지? 아, 거기 놀러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때 왜 애가 애를 가다가 한번 잃어버려가지고 우리 되게 막 그 애 찾는다고 정신 없었잖아. 마치 기억나지? 그래. 자, 수행적이야, 역행적이야?
고민하고 있어. 수능적이 역행적이야. 수능은 이래서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평상시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이걸 문제로 놓고 푼다고 생각하면 좀 헷갈려. 대화 속에 과거가 들어있거든? 맞지? 3년 전 이야기가 되게 구체적으로 써져 있잖아. 막 뭐 애를 잃어버려서 뭐 어떻게 했네, 그때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네, 어땠네, 이런 얘기가 쭉 들어있어. 그럼 이건 수능적이야. 왜? 대화 속에 있는 과거는 과거가 아니에요. 요거 중요한 거야. 대화 속에 있는 과거는 과거가 맞다 아니다? 아니야. 생각해봐. 저는 어젯밤에 뭐 먹었어? 와, 맛있겠다. 지금 우리 과거에 상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지금 상황은 우리 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 상황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어. 그럼 나봐. 내가 쓸 시간 줄 테니까 나봐. 그럼 얘가 역행적이 되려면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젯밤 11시 57분에 집에 도착했어. 집에 올랐더니 와이프가 나를 반겨주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책을 읽어보려고 뒤적뒤적 하는데 물어보는 거야. 와이프가. 여보, 우리 3년 전 기억나? 그래? 우리 어디,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 그때 우리 놀러 갔잖아. 그때 막 애도 잃어버리고. 3년 전. 우리 가족은 모두 거기로 갔었다. 오전 내내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오후에 점심을 먹고 가던 중, 둘째 아이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보, 우리 둘째 어디 갔어? 아, 아까 전에 당신이 손잡고 온다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되죠? 이렇게 돼야 과거의 상이야. 무슨 말이냐면, 순행적과 역행적이 구분되려면, 자, 옆에다가 살짝 빼서 써보자. 이 순행적과 역행적이 구분되는 건, 여기는 순행적과 역행적이 구분되는 건, 대화상에 있는, 자, 여기서 이제 구분할 거 잘 기억해야 돼. 대화상에 있는 과거. 대화상 과거는 결코 뭐가 아니야? 회상이 아니야. 대화상에 있는 과거는 회상이 아니야. 이걸 기억하시면서 여기에 추가해서 그렇다면 여기는 이 순행 대화상에 있는 과거는 회상이 아니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역행이 되냐면 아예 과거의 장면이 서술될 때만 가능해. 과거의 장면이 서술될 때만 가능해. 대화상의 과거는 뭐로 보지 않는다? 회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 중에 병신 같은 놈들이 앞부분 줄거리 곧 과거상이래. 앞부분 줄거리는 소설이 아니야. 출제자가 써놓은 거야. 얼마나 멍청해. 무슨 말인지 돼?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액자식이에요. 액자식은 아시다시피 사건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 또 다른 사건이 또 들어가는 거지, 그지? 사건 안에 다른 사건이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사건이 모두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죠? 이해됐어? 자, 그럼 여기서 또 물어볼게. 이번엔 이제 뭐하고 구분해야 되냐면 역행적하고 구분해야 되는 거야.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사건이 과거 사건이야. 안에 들어있는 사건이 뭐라고? 과거 사건이야. 현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과거 사건 나와서 과거 얘기가 한참 서술이 돼. 그러면 이걸 역행적으로 보는 건 뭐 그렇다고 치고 과거로 돌아왔으니까 액자식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려워. 그치.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실제로 이 경계에 서 있는 작품들이 많아. 왜냐하면 이걸 수능 문제를 출제한다는 가정하에 소설을 쓰는 그런 작가는 없잖아.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소설 하나의 줄거리를 얘기해 볼 테니까 여기는 이 소설이 역행적이 될까 액자식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액자식이 될까 생각해 보는 거야. 문순태라는 사람이 있어. 들어본 적 있을까? 대표적인 작품은 징소리,
철쭉제 이런 소설이 있어요. 아, 못 들어본 것 같아. 그러면 그 중에서 철쭉제라는 소설이 있어. 이 징소리는 유명한데, 징소리는 저기 뭐야, 댐 생기면서 마을 사라져가지고 칠성이 그 남자가 부인이랑 같이 도시 살다가 부인 바람 펴가지고 도망가고 딸내미랑 다시 돌아와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사는 낚시터에 와가지고 맨날 징치고. 모르는 것 같아. 자, 문순대 철쭉제라는 소설이 있어. 자, 갑니다. 지리산 산자락 밑에 어떤 한 마을이 있었어. 그게 큰 마을은 아니야. 근데 이 마을에 박참봉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서 참봉은 벼슬 이름인데, 이게 지금 현대소설이야. 고전소설이 아니라. 참봉이란 건 조선시대 때 그 관직 이름인데, 그냥 양반들한테 그냥 임의적으로 붙여주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게 양반집이야, 양반집. 이해됐죠? 양반집에 뭐가 많겠어? 돈도 많겠지. 뭐도 많겠어? 땅도 많겠지. 뭐도 많겠니? 노비도 많아. 그러니까 이 마을의 유지야. 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 박참봉을 존경했어. 이해됐어? 마을의 존경도 받고 이 마을의 가장 높은 지위의 영감이었어. 이해됐니? 그럼 집에 뭐가 많았다고? 노비가. 그 노비 중에 넙순이라는 여자종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넙순이야. 아주 어렸어. 13, 14, 15 뭐 이쯤 돼. 그런데 이 여자애를 박참봉이 겁탈해요. 내용이 전부 다 충격적인가? 겁탈해. 성폭행을 하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주인 영감이 여자 계집 종, 노비를 이렇게 성적으로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없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당시의 어떤 인식으로 보자면 진짜 이 새끼 나쁜 놈이네? 까지 할 얘기는 아니나, 이 마을이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고 자기가 이 마을의 가장 어른이니까 어디다 대놓고 나 사실은 계집종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야. 근데 어쨌든 얘를 성적으로 학대를 했어. 지금 내 말이 이해됐죠? 성적으로 학대를 했어. 박참봉이 넙순이를 성적으로 학대를 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쓰레기죠. 참고로 박참봉 나이 50이야. 나이 50이야. 부인도 있어. 아들이 넙순이보다 나이가 많아. 이해가 됐어? 자, 그러던 도중에 이 넙순이가 나이가 찬 거야. 나이가 찼는데 자기의 그 성노예라고 해서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켜줘야 되잖아. 이때 이 집에 남자 종 중에 쇠라는 남자 종이 있어요. 쇠가 뭔지 알아? 돌쇠, 마당 살 때 그 쇠야. 쇠라는 이 남자 노비가 여기는 이 넙순이를 좋아한 거야. 그래서 영감한테 얘기를 해. 박참봉한테. 나 넙순이 좋아하는데 넙순이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둘이 결혼시켜줍니다. 결혼시켜줘요. 근데 문제는 그거야. 결혼시켜서 유부녀가 됐으면 더 이상 하면 안 되지. 근데 이 쇠가 뭐였냐면 그 집에 약간 집사 같은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리산자락에 사니까 없는 물건들이 많겠지. 그러면 여기는 이 쇠가 영감마님의 허락을 받고 이제 도시로 나가서 물건을 사갖고 오는 사람이야. 그러면 도시로 나가서 물건을 사갖고 와야 되니까 며칠 동안 뭐 한다고? 집이 비어있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럼 비어있으면 부르는 거야, 이 새끼가. 이 새끼가.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쇠가 원래 3일 만에 갔다 오기로 했는데 어떻게 일이 잘 돼서 이틀 만에 돌아온 거예요. 대충 느낌 오죠, 그죠?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 이제 밤늦게 돌아왔으니까 주인집에 가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집에 먼저 온 거야. 마누라한테 줄 선물도 사갖고 왔어. 그래서 집에 가서 집 문을 탁 열었더니 집에 아무도 없는 거야. 이 야밤에 어디 갔지? 그래서 혹시 몰라서 주인집으로 들어갔어. 주인집으로 들어갔는데 일단 주인마님은 주무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사온 물건을 창고에나 갖다 놔야지 하고 창고 문을 연 거야. 근데 그 창고에서 보지 말아야 될 걸 본 거예요. 뭘 봤는지는 알겠죠, 그죠? 얼마나 개빡쳐. 창고 벽에 걸려있던 낫을 들고 주인마님이고 나발이고 죽여버린다고 갑니다. 달려든다. 이때 넙순이가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휘두르고 있는 남편을 말리다가 팔이 잘려요. 넙순이의 팔이 잘려? 됐지? 넙순이의 팔이 잘려. 그래서 팔이 불구가 돼. 잘렸으니까 피가 철철 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이 새는 지금 주인마님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보다 지금 당장 자기 아내를 구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아내를 업고 의원으로 가. 그 사이에 박참봉은 도망을 가. 죽여버린다고. 그랬더니 마누라가 계속 그러지 말라고.
뭐 팔은 잘렸으니까 죽지는 않을 테니까 대신 불구로 살아가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이 새가 무슨 생각하냐면, 그러면 우리 멀리 도망가서 우리끼리 살자 생각한 거야. 이 주인집에 있으면 너 계속 그렇게 얼마나 부인을 사랑해. 그래서 너 우리 멀리 도망가 살자 하고 얘기를 하던 도중 이 박찬봉은 이제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있다가 쇠가 자기한테 계속 이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니까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얘가 이제 묘안을 생각해내. 그래서 여기는 이 새가 박찬봉에게 반발을 하니까 여기는 이 박찬봉이 점점 지금 빠져드는 느낌인데, 지금 여기는 이 박찬봉이 쇠에게 뭐를 제안하냐면, 자 생각해봐. 집에 있는 노비가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 노비의 신세를 벗어나는 게 1번이겠지. 돈보다. 내 말 이해돼? 그래서 박찬봉이 얘한테 뭘 제안하냐면 너를 족보에 올려주면 한 거야. 노비를 우리 집 족보에 올려준다고. 그럼 우리 집 족보에 올려준다는 얘기는 그냥 노비의 신세를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물을 뭐까지 올려준다는 얘기니? 널 양반시켜주마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여기까지 내 말이 이해됐지? 그래서 얘를 불러서 그 얘기를 한 거야. 쇠는 분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어디 멀리 가서 도망가나 어떻게 도망가서 사나 자기의 신분이 뭐인 건 변하지 않아. 노비인 건 변하지 않아. 그럼 기왕 이렇게 된 바엔 차라리 돈도 받고, 돈도 준다고 하니까, 돈도 받고 집도 준다고 하니까, 집도 받고 심지어 뭐도 준다고 하니까, 양반의 지위까지 준다고 하니까 이걸 받은 거야. 지금 당장은 저 새끼 꼬라지도 보고 싶지 않은데 태어날 우리 자식, 노비와 노비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은 노비거든. 그 내 자식만큼은 양반으로 살도록 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고 이걸 참은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이 박찬봉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우리 집 몸종이었던 쇠가 아버지의 형제가 된 거야. 그럼 아버지의 형제가 됐다는 얘기는 나보다 학렬이 뭐 하던 얘기야? 높아요. 그러면 양반 집안에서는 학렬이 높은 어르신이 주변에 살면 뭐 한다?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야 돼.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헌신하던 노비였으니까, 그래 그 노비니까 양반을 시켜줄 수는 있어.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양반까지 시켜주는 것도 웃기고 돈은 왜 줬으며, 심지어 이 쇠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뭘 만드냐면 양조장, 즉 술을 만드는 걸 만들어. 근데 사람들이 생각해봐. 농민분들 일하다 보면 술을 먹게 되지. 그래서 여기는 이 양조장이 대박이 난 거야. 더 부자가 됐어. 그래서 거의 박찬봉에 준하는 부자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서 물어봤지. 아버지, 왜 저 사람한테 저런 걸 다 해주냐고. 근데 아버지가 솔직히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아들한테. 사실은 말이다, 내가 넙순 일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아들한테. 그래서 말을 못하니 이해가 안 돼서 얘가 얘를 찾아간 거야. 그런데 물어봐도 얘가 얘기를 하겠냐고. 그 얘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모든 걸 받았는데 네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결국 이 아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 의심이 크면, 의심이 커지면 점점 이 사람을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심지어 화도 나. 의심이 커지면. 그래서 결국 이 아들이 쇠에게 지리산에 가서 사냥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사냥하자고 지리산 올라가서 사냥을 하던 도중에 아들이 쇠를 쏴서 죽인다. 총을 쏴서 죽여. 그리고 이 시신을 갖고 오면 자기가 죽였다는 사실을 알지. 총을 맞았으니까. 절벽에서 시신을 유기해. 됐죠? 시신을 유기해. 그리고 돌아와서는 뭐라고 거짓말 했냐면, 이 쇠가 사냥을 하던 도중 멧돼지를 쫓다가 절벽에서 실족이 뭔지 알죠? 발을 헛디뎌서 죽었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사이에 얘네 둘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 이름이 판돌이에요. 박판돌. 야,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 우리 아버지는 원래부터 평상시에 산을 타던 사람이야. 물건을 사려면 산을 넘어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일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아버지의 특기도 사냥이야. 실족할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판돌이가, 이것도 의심이잖아. 그래서 아들을 찾아가. 그래서 물어봐. 우리 아버지 어떻게 죽었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냐도 중요하지만 아들의 입장에서는 죽은 아버지의 뭘 찾아야 돼? 시신이라도 찾아야지. 그래야 무덤이라도 만들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죽은 곳의 위치를 물어봐요. 근데 이 위치를 알게 돼서 혹시나 시신이라도 발견되면, 무슨 말인지 됐죠?
그래서 계속 엉뚱한 곳을 알려주다가 쇠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추궁을 해. 네가 그럼 우리 아버지 실종한 거 맞냐? 혹시 네가 죽인 거 아니냐? 왠지 네가 죽인 것 같은데 하다가 아니야 난 너의 아버지를 죽이지 않아서 하다 정말 실족해서 죽어. 정말 실족해서 죽어요. 근데 이 아들한테는 아들이 하나 더 있어. 그게 주인공 나야. 직업은 검사. 아버지 돌아가셨대. 아버지 돌아가신 채로 살아왔어. 어린 시절을. 그래서 그 당시 사냥에 그 당시 같이 산에 올랐다는 박판도를 의심하고 있었어. 그 의심은 내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그게 바로 이 소설의 처음 시작 부분. 이 소설의 처음 시작은 검사였던 내가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오는 기찻간에서의 생각부터 출발합니다. 시작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건 분명히 판도리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번에 내려가면 꼭 박판도리에게 물어보리라. 그래서 내려가서 짐을 풀자마자 박판도를 찾아와요. 그래서 이 소설의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내려온 내가 박판돌과 함께 아버지의 시신이라도 찾겠다고 지리산에 올라가면서 나는 대놓고 판돌이를 의심해. 네가 죽였잖아. 그래서 판돌이가 그 지리산 올라가는 그 길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줘. 사실은 이건 네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일이다. 네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얘기부터 출발이야. 즉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과거입니다. 그래서 소설은 이 시점에서 일로 갔다가 마지막에 이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니 누가 가장 잘못한 거야? 우리 집안이 문제지.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판돌에게 용서를 빌면서 지리산에서 내려와. 그러면서 다음 해 철쭉꽃이 피는 축제 기간이 되면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술 한잔 하자는 약속을 하면서 이 지리산을 내려와요. 이게 이 소설의 끝이야. 그러면 올라가는 장면, 내려가는 장면 사이에 얘가 껴있겠죠. 구조로 보면 액자식 구성 같은데 내용은 과거회상이야. 자,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거야. 다 재밌게 들었잖아. 재밌게 들었으니 답을 해야지. 흥미진진했죠, 그죠? 흥미진진했으니까. 자, 역행적이야, 액자식이야? 역행? 느낌 좀 이상해. 역행인데 왜 이걸 물어볼까? 내가 물어보는 거 보니까 액자인가? 잘 봐. 이 소설은 액자식 구성이에요. 역행이 아니라. 또 놀라워요. 이게 역행이 아니라니. 이게 액자라니. 그래서 어렵다니까. 이 파트가.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파트가 사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했던 개념들을 총정리하는 거긴 한데 막상 이게 수능시험에 나오면 어려워져. 자, 왜 그런지 알려줄게. 여기 있는 이 역행적 구성과 액자식 구성, 역행적 구성과 액자식 구성의 차이는 뭐냐면, 액자식 구성의 차이는 뭐냐면, 과거를 썼냐 안 썼냐가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삽입된 이야기가, 여기까지 됐죠? 여기 있는 이 삽입된 그 다른 사건에 주인공이 같냐 다르냐야. 나말, 여기 있는 이 과거 사건의 주인공은 박판돌이 아니잖아. 얘네지. 이해가 됐어? 현재 사건의 주인공은 얘네잖아. 이해가 됐어? 그럼 주인공이 뭐해? 완전히 달라. 과거는 얘네가 주인공이고 현재는 얘네가 주인공이라고.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주인공이 다르니까 이걸 역행이라고 볼 수 없지. 과거 회상이 된다는 말은 그 과거는 내 과거여야 돼. 내 거. 내 과거에 대한 회상이야만 역행적 구성인 거야. 내가 3년 전에 어디 놀러가서 아들내미를 잃어버렸네 하는 건 내 얘기잖아. 내가 주인공이잖아. 그러니까 걔는 역행적 구성이 되는 거라고. 근데 얘들아 내가 지금부터 재밌는 얘기 해줄게. 내가 대학 때 내 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귀었어. 그건 내 친구 얘기잖아. 그러면 이 소설은 역행적 구성이 아니라 무슨 구성이라 해야 돼? 철작 액자식이라 해야 돼. 그래서 역행은 현재와 과거의 주인공이 동일해야 돼. 하지만 액자는 주인공이 다른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 선생님, 그 과거 이야기는 판돌이가 아들을 죽였던 요 이야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달해주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전달해주는 사람이 그 과거의 어느 시점에 같이 있어서도 상관없어. 어차피 사건을 주도한 사람은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이청준의 줄이라고 있어요. 하나? 이청준의 줄? 들어봤나? 못 들어봤나? 이청준의 줄이라는 소설이 있어. 그럼 이청준의 줄은 나봐. 신문기자였던 내가 어느 날 신문기사로 줄타는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오라는 얘기를 듣고 시골로 내려가. 시읍으로. 내려가서 이것저것 봤더니 거기에 허운이라는 사람이 줄을 타다 죽었다는 거야. 근데 봤더니 아빠가 있어. 허노인이라고. 이 두 부자 이야기인 거야. 근데 이 사람 이야기를 취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트럼펫을 불고 있는 사내를 만나. 그 사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예전에 그 두 사람하고 같은 서커스 단에 있었어. 허노이는 정말 장인이야. 그래서 심지어 허운이 자기 아들이니까 마누라가 있었겠지. 마누라가 줄 타지 말라 그래서 마누라를 죽였어. 줄을 달라고? 오늘 내용이 전부 다 이게 쉽지 않네요. 그죠? 부인을 죽였어. 그 정도야. 그러고 있다가 나이가 늙으니까 자기 아들도 줄타기를 시켰어. 그래서 걔도 시켰는데 걔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정말 줄을 잘 타는데 어느 날 어떤 줄 밑에서 바라보는 여인에게 반한 거야. 그 여인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도 자기를 좋아하는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고백했어.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 네 줄 타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지 네가 예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까인 거죠. 그래서 뭐 한다고? 그 여자의 목을 졸라. 하지만 죽이지 않았어. 그리고 줄 위에 올라가서 떨어져 자살해. 이런 내용이야. 그럼 생각해봐. 트럼펫 부는 사내가 같이 있었고 그 장면들을 다 목격한 걸 써주고 있잖아. 그렇다고 트럼펫 부는 사내의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트럼펫 부는 사내가 누구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허노인과 허운의 부자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슨 구성이라고? 액자식 구성. 구분할 수 있겠어? 구분할 수 있겠지? 그래요. 어려워. 어려운 거야.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피카레스크식 구조가 있고요. 어려워. 자, 피카레스크식. 그 다음. 옴니버스식 구조가 있어. 이름이 신박하죠, 그죠? 피카레스크식과 옴니버스식이 있어. 얘네 둘은 구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굳이 구분하자면 피카레스크식 구조는 명탐정 코난 같은 구조인 거야. 주인공이 같은데 여러 에피소드가 등장해. 그런 거 있잖아. 왜? 코난하고 미라니하고 어딜 가면 꼭 누가 되죠. 얘네는 돌아다니면 안 돼. 어디 가면 되져요. 누가. 그냥 죽어. 그래갖고 막 사건을 해결해. 근데 갑자기 아빠가 등장해. 유명한 탐정. 그래가지고 개소리해. 그랬더니 뒤에서 코난이 뭐하니 이렇게 퓨 맞으면 하고 쓰러지면 왜 이렇게 쓰러지지 않아. 이렇게 의자 이렇게 쓰러지면 뒤에 가서 나비 넥타이로 지금부터 사건을 다시 해결해드리죠. 뭐 이거 하잖아. 왜 이렇게 하잖아.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 화 끝나. 그 다음에 코난하고 미란이 어디 또 놀러 가. 또 누가 되죠. 이러면 한 명에 두 명 되졌어. 연쇄살인이냐? 그럼 또 유명한 탐정 등장해서 또 깝쳐. 그럼 또 뭐 한다고? 저 새끼 저 계속 깝치네? 뭔지 알겠죠? 이런 구조야. 이게 피카레스크식이야. 근데 옴니버스는 뭐냐면, 옴니버스는 주인공도 다르고 이야기도 다 다른데 주제는 다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옴니버스라는 얘기는 들었죠, 그죠?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의 책에 난쟁이가 쏘아올린 공 이외에 여러 편의 소설들이 들어있어. 이해됐어? 뭐 메비우스의 띠네 뭐네 하는 소설들이 있어. 다 뭐냐면 도시 하위 계층의 힘든 삶이야. 이해됐니? 그래서 두 개가 나뉘는데 이래든 저래든 상관없어. 나봐. 두 개 공통점이 뭘까? 주인공이 가냐 다르냐는 공통점 차이점이야. 주인공이 같고 주인공이 달라. 근데 공통점이 뭐야? 사건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했다는 얘기를 써. 이걸 병치라고 합니다.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했다는 얘기를 들어. 이걸 병치라고 해. 자, 무슨 말이냐면 나보세요. 나봐.
그 왜 초등학교 때 전구의 병렬적 연결 배우잖아. 배우죠, 그죠? 이렇게 전지가 이렇게 있으면 꼬마 전구. 나 어렸을 때 나 과학 영재였는데 여기 있어. 과학 영재였는데 나 중학교 때 과학 경시대 과학 실험 대회 나가지고 경상북도에서 1등한 남자예요. 나. 그 고등학교 갔을 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 왜 이과 안 가니 그랬어. 근데 내 꿈이 원래 역사학자였거든. 그래가지고 이과 안 가고 문과 갔다가 지금 이 지경이 돼가지고 자, 나 봐. 이과에 갔어야 돼. 씨. 그때 내가 맞았던 성적으로는 그래도 서울에 있는 데는 말고 지방 의대까지는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의사가 됐었어야 돼. 이 학원 강사가 뭐야? 똑같은 사인데 좀 다르죠, 그죠? 의사, 변호사, 검사, 학원 강사 좀 다르잖아. 예, 똑같은 사인데. 자, 요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돼야지. 버튼을 딱 누르면 불이 켜지죠. 근데 병렬적 구성은 알아. 여기서 이 전지를 빼. 전지를 빼고 스위치를 눌러도 뭐 한다고? 불은 들어와.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봤던 이 모든 구성들은 다 직렬이야. 어떤 에피소드가 빠지면 말이 안 돼. 하지만 저 피카레스크나 옴니버스는 중간에 하나를 못 본다고 해서 이야기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야, 명탐정코난을 전회 그 뭐라 해야 되지? 정주행해야 돼? 그래야 알 수 있어? 중간에 못 봐도 이해는 되잖아. 어차피 돼지는 거 똑같은데. 이해가 됐지. 그래서 여기는 이 병렬적 구성은 잘 들어봐라. 이 병렬적 배치의 핵심은 지금처럼 사건이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과성이 떨어져. 그럼 무슨 말이냐? 사건 중에 하나가 사라져도 이 소설이 전개됨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됐나요? 됐죠? 오늘 좀 정리한 게 많아.